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빈출 핵심 스피드 특강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최근 빈출 내용만을 추가한 영상이므로 전체적인 기본 강의를 할 수 있는 스피드 암기 노트도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 1에서 4편까지 꼭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전운행 파트와 운송 서비스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절별로 자동차를 관리할 때 점검해야 될 항목은 일단 봄철에는 엔진오일, 배선 상태, 겨울에 썼던 월동 장비들을 이제 정리해서 넣습니다. 봄철에는 엔진오일 점검, 배선 상태 점검, 월동 장비 정리다. 점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부동액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온도 조절기죠. 서모스탯, 정원기라고도 하고요. 서모스탯을 점검하고 월동 장비를 점검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월동 장비를 점검한다. 봄철에는 월동 장비를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고 겨울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월동 장비를 점검하는 거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속도를 20% 감속합니다. 야간에는 주간 속도보다 30% 50% 아니고 20% 감속한다. 철길 건널목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를 1단에 놓고 엔진키를 시동해봅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당황하지 말고 기어를 1단에 놓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로 엔진키를 돌린다. 그게 정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을 때는 안전삼각대와 더불어서 사방 500m에서 식별이 가능한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LED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소형 LED 불꽃 신호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LED 장치가 불꽃 신호기라 부르고 안전삼각대와 더불어서 야간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사방 500m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를 한다. 모든 충전용기, 대표적으로 LPG 충전용기겠죠? LPG 가스통. 충전용기는 1단으로 적재를 합니다. 하지만 용량이 10kg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용량이 10kg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충전용기는 1단으로 적재를 한다. 노견, 갓길, 길어깨, 길 가장자리 구역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노견, 갓길, 길어깨 이런 용어를 많이 썼고 현재는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는데 문제에서 길어깨, 갓길 등도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견, 갓길, 길어깨, 길 가장자리 구역. 자, 이런 길 가장자리 구역은 당연히 넓히게 되면 사고가 감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사나 자갈보다는 포장 노면으로 했을 때 더 안전한 것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방호 울타리에는 중앙 분리대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곡선부 방호 울타리가 있는데 곡선부 방호 울타리의 경우 설치 목적은 차도 이탈 방지,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의 상해나 차량의 파손이 감소된다. 그리고 차량이 차선을 벗어났을 때 정상 진행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지 시선을 어디 한쪽에 고정을 시키면 안 되겠죠? 시선 고정 아니다. 곡선부 방호 울타리는 차도 이탈 방지, 인명상해, 차량 파손 감소, 정상 진행 복귀, 운전자 시선 유도 등의 기능을 한다. 시선 고정 아닙니다. 도로가 가져야 되는 조건에는 형태성, 이용성, 교통경찰권, 공개성이 있어야 된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용 가능해야 되며 교통경찰권의 행정이 미쳐야 되고 공개돼 있어야 된다. 공도나 농로 같은 경우에는 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맞지만 개인 소유의 사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형태성, 이용성, 교통경찰권, 공개성이 도로의 조건이고 단절성, 폐쇄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핸들 조정이 용이하고 가능한 최단 거리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동장치로 방향 안정성과 조정성 확보가 목적인 제동장치는 바로 ABS죠.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작동 시 핸들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조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without ABS가 없을 때는 요 녹색 선에서 브레이크 제동을 했을 때 핸들을 좌우로 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앞에 장애물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차량의 관성력을 재빨리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발로는 그 속도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ABS라는 장치가 1초당 약 10회 정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를 반복을 하면서 핸들 조향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앞에 장애물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AB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작동하는 동안에 핸들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방향 안정성과 조정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동장치가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다. 자, 운행 기록 장치 DGT, 디지털 타코그래프, 화물차의 대시보드 앞에 설치하는 이런 사진과 같은 모양의 장치가 운행 기록 장치 DGT인데요. 자동차의 속도, 위치, 방위각, 가속도를 나타내고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DGT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고 운행 기록이 누락 훼손되지 않도록 배열 순서를 맞춰서 6개월간 그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3개월 아니고 1년 아니고 운행 기록 장치 DGT의 운행 기록 보관 기간은 6개월이다. 야간에 마주오는 차에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불빛의 정면을 보지 말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본다. 야간에 마주오는 차에 전조등 불빛에 눈이 항상 부시죠? 그럴 때는 눈을 감거나 아니면 개슴츠레 뜬다 그러지 말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시선을 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면으로 보지 않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본다. 자, 진동과 소리를 통한 자동차의 고장 부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보면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따깍따깍 소리가 난다. 쇼크 업서버, 현가장치 쪽 쇼크 업서버에 고장이 났을 때 비포장 도로 달릴 때 따깍따깍 소리 난다. 따깍따깍 쇼크 업서버. 클러치를 밟았을 때 달달달달 떨린다. 그럴 때는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 고장이 난 겁니다. 클러치에 릴리스 베어링 고장 났을 때 클러치를 밟았을 때 달달달 소리 난다.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끽 소리 난다. 끽끽 소리 난다. 브레이크 라이닝 결함이다. 브레이크 제동 시 끽 소리 난다. 그렇게 세게 밟지도 않았는데 끽 소리 난다. 브레이크 라이닝 결함이다. 주행 전에 차체에 이상 진동이 느껴진다. 자, 엔진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주행 전 차체 이상 진동은 엔진 고장일 확률이 있다. 자동차의 머플러, 소음기에서 검은색 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막혔다. 엘리먼트는 요소, 부품이라는 뜻이니까 에어클리너가 막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흡기 쪽으로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없으니까 검은색 가스 배출 원인 맞고, 초크가 고장났다? 초크 밸브를 뜻하겠죠. 이 초크 밸브는 흡기 쪽 공기량을 조절해서 연소실 내 혼합비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초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초크가 고장났다. 흡기량 조절이 안 되니까 위에 에어클리너 막히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은색 가스 배출 원인 맞습니다. 그리고 연료 장치가 고장났다. 연료 장치 중에 연료 탱크도 있겠고 연료 분사 노즐도 있겠죠? 연료 장치 고장으로 연소실 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또 끄름이 발생하듯이 소음기에서 검은색 가스가 배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 세퍼레이터 고장, 오일 탱크 내에 수분을 분리해주는 세퍼레이터인데요. 이것과 검은색 가스 배출 원인과는 상관없다. 자,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시면은 자연 흡기 방식의 디젤 엔진의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이쪽이 흡기 쪽이 되겠죠? 자, 에어쿨러를 통해서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연소실로 공기가 들어와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으로 4행정 사이클의 디젤 엔진의 동력이 생산되게 되겠는데, 여기서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가 이 연소실 내에서 고압으로 압축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불이 붙게 되는 압축 착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600도씨 되는 고온의 혼합기에다가 요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안개 형태로 무화해서 연료를 뿌려주게 되면 강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요 아래 피스톤을 상하 운동시키게 되고, 그 피스톤에 연결되어 있던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을 통해 다시 이 엔진의 동력이 플라이 휠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클러치 변속기 차축으로 전해지는, 그게 디젤 기관의 원리가 되겠고, 폭발 후에 배기 밸브를 열어서 이 고온의 가스들을 배기 쪽으로 흘려보내는데, 이 배기 가스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요 위에 있는 게 터보 차저입니다. 이 터보 차저의 터빈인데, 터빈을 돌려주는데 이 배기 가스를 이용하면서 이 터빈이 연결되어 있는 왼쪽 프로펠러, 임펠러와 디퓨저를 회전시켜서 더 많은 공기를 강제로 흡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출력을 증대시키는 게 터보 차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 쪽에서 검은색의 가스가 배출이 된다. 그러면 이 엔진 내에서, 이 연소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게 검은색이 된 거겠죠?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막혔다, 혼합기를 조절하는 초크 밸브, 초크가 고장났다, 아니면 연료 분사 노즐 등 연료 장치가 고장났다, 이런 상황은 검은색 배기가스의 원인이 되지만 오일의 수분을 분리하는 워터 세퍼레이터는 배기가스 검은색과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출가스가 백색이다 하면은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는가? 정상일 때는 무색이거나 엷은 청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 뒷공무니에서 검은색도 문제고 흰색 배출가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흰색 배출가스일 때는 엔진 오일이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소실 내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되고 있다. 그러면은 배출가스가 백색이다. 그러면 엔진 오일은 왜 연소실 내에 들어와서 타고 있는가? 헤드 게스킷 파손 또는 밸브에 오일 실이 노후됐다. 피스톤 링의 위쪽에 붙어있는 피스톤 링들이 마모가 됐다. 그럴 때 엔진 오일이 연소하게 되는데,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까 연소실과 피스톤 실린더 부분만 확대한 건데, 이쪽이 흡기 쪽이고 이쪽이 배기 밸브 쪽이겠죠? 이러한 엔진 실린더가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엔진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기통이죠. 그래서 4기통 디젤 엔진의 경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엔진 블럭과 이 실린더 헤드 사이에는 헤드 게스킷이 있습니다. 이 헤드 게스킷이 파손이 됐을 때 엔진 오일이 연소된다. 연소실 내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일어날 때 그래서 원활한 상하 운동을 통해서 동력을 크랭크 축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는, 실린더의 아래쪽 부분에는 엔진 오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엔진 오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들이 요 옆으로 올라와서 연소하게 되면은 백색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 실린더 헤드 부분과 아래쪽 엔진 블럭 사이에 요 헤드 게스킷이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엔진 오일이 연소실 내로 올라올 수 있고, 혹은 요 실린더 벽이 마모가 돼도 셀 수가 있겠죠. 혹은 요 피스톤의 끝부분에 있는 요 오일링과 압축링, 요 피스톤 링이 마모됐을 때도 엔진 오일이 셀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요 위쪽에도 다 엔진 오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 밸브의 위쪽에 엔진 오일이 요 아래쪽에 밸브 쪽으로 셀 수가 있어요. 새서 요 연소실 내로 혼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흡기 밸브, 배기 밸브에 이 실들이 노후가 됐다. 그래도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백색이다. 엔진 오일이 혼입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엔진의 그림을 보시면은 주변은 다 엔진 오일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엔진 블럭과 실린더 헤드를 밀봉시켜주는 헤드 게스킷이나 요 각 밸브들의 오일실, 혹은 요 안에 피스톤 링이 마모가 됐다. 실린더 벽이 손상이 됐다. 그랬을 때 엔진 오일이 연소돼서 배출가스가 백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방금 말씀드린 그 밸브 쪽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 찌꺼기가 엄청 끼어있죠? 요 위쪽에 있는 오일실이 마모가 됐을 때 요 안쪽으로 유입이 되고 일부는 이렇게 고착이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정차 중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이 불가한 경우다. 요건 역시 연료나 연소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료와 연소 계통의 보기가 정답입니다. 정차 중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안 걸린다. 배터리 쪽 문제보다는 연료가 없거나 아니면 연료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도록 뭔가가 탱크나 펌프 쪽 혹은 분사 노즐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 뭔가 막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곳은 연료 계통, 누유가 있는지, 공기 유입이 있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고, 연료 탱크 내에 쇳가루 등의 이물질이 혼입됐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내에 수분을 걸러내는 워터 세퍼레이터에 공기가 다량 유입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차 중에 시동 꺼지고 재시동이 안 된다 했을 때 연료 계통, 연소 계통의 문제인데, 연료 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워터 세퍼레이터에 공기 유입을 확인한다. 하지만 엔진 오일이나 필터 점검에서는 재시동 불가한 원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 주행 중에 시동 꺼짐이 발생했다. 일단 분사 노즐의 분무 상태를 점검한다. 역시나 시동 꺼짐은 연료 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료 분사 노즐 분무 상태 점검 맞고요.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확인,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연료 계통 공기 혼입 확인, 연료 분사 노즐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연료 계통 공기 혼입 확인, 다 연료가 관계된 거 맞죠? 하지만 라디에이터 정온기 서머스탯 확인, 자 요건 냉각 계통이죠. 냉각기 부품인
온도 조절기, 정온기, 다른 말로 서머스탯 확인하는 것은 한겨울 시동 꺼짐 발생 시 조치사항은 아니다. 자, 중앙분리대의 방호 울타리는 사고 방지보다는 사고 유형을 변환시켜준다. 맞고요. 폭이 좁은 경우 사고 감소율은 크지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폭이 넓을수록 횡단사고가 적고 정면 충돌 비율이 낮아진다. 자,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중앙분리대의 방호 울타리는 사고 방지 기능보다는 사고 유형을 변환시켜준다.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폭이 좁은 경우 사고율 감소 크지 않다. 폭이 넓을 경우 횡단사고 적고 정면 충돌 비율 낮아진다. 요 두 개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는 차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차로는 차로수에 포함됩니다. 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양보차로는 차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지르기 차로는 차로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방어 운전은 자기 자신이 사고를 유발, 원인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운전이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운전 자세는 아닙니다. 자, 방어 운전은 자기 자신이 사고를 유발 혹은 원인 제공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운동이다 하면 맞지만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운전 방법이다? 아닙니다. 황색 신호는 기본 3초죠. 교차로의 크기에 따라 4에서 6초 정도다. 황색 신호 3초, 교차로 크기에 따라 4에서 6초 봅니다. 황색 신호일 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되는 시간이고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 미진입했다 하면 진입해서는 안 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선 신호와 후 신호 사이에 시간을 황색 신호라고 한다. 액화 석유가스 LPG죠. 충전 용기를 적재할 때 아까 10km 미만을 제외하고는 1단으로 쌓는 거 배웠는데요. 일종 보호시설에서 15m 이상을 이격해서 주정차해야 됩니다. 액화 석유가스, LPG 등 충전 용기 적재 시에는 일종 보호시설은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관 그런 곳이겠죠. 일종 보호시설에서 15m 이상 이격해서 주정차해야 된다. 15m입니다. 자, 이제 운송 서비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류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를 한번 비교해보면 제3자 물류에도 물류 아웃소싱을 일부 이용하긴 합니다만 둘만 놓고 전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의 범위에서 물류 아웃소싱은 개별 서비스를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3자 물류란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화주와의 관계는 물류 아웃소싱의 경우 일시적인 관계, 수시수발주 관계다. 하지만 제3자 물류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화주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제3자 물류입니다.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물류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정보 공유가 불필요하지만 제3자 물류에서는 통합 서비스고 장기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결정 권한은 물류 아웃소싱을 하는 것에는 중간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제3자 물류를 도입하겠다 최고 경영층이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물류 서비스의 범위의 차이가 있다.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물류 아웃소싱은 보통 수의 계약으로 하지만 제3자 물류는 입찰, 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도입하게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한다. 물류 아웃소싱, 전체 업무를 아웃소싱해서 통합 서비스고 장기 협력 관계, 전략적 제휴며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결정 권한은 최고 경영층이 가지고 있으며 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도입한다. 제3자 물류가 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 설계 시에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물류 시스템 설계 시에는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한다. 자, 물류 서비스의 비슷한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재화의 이동인데 서비스 공급 측면이다. 운송이라고 부르고요.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 재화가 이동한다. 운반이고요. 현상적인 시각에서 재화 이동이다. 운송 운반이라기보다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죠. 교통입니다. 서비스 공급을 한다. 그런 측면은 운송이고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는 공간과 범위다. 운반이죠. 공간과 범위가 좁다. 운반입니다. 그리고 현상적 시각에서의 재화 이동이다. 교통이고 행정 법률상의 운송이다. 운수, 운수업체, 운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화물의 운송은 통운입니다. 통운, 소화물 통운. 행정상 법률상 운수, 수배송 활동의 단계를 살펴보면 개실통입니다. 개실통, 계획, 실시, 통제, 플랜, 두, 컨트롤, PDC, 개실통입니다. 수배송 활동의 단계는 계획, 실시, 통제다. 인터넷 유통의 물류 원칙을 알아보면 첫 번째 적정 수요 예측, 배송 기간의 최소화, 마지막으로 반송 환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유통의 물류 원칙은 적정 수요 예측, 배송 기간 최소화, 반송 환불 시스템. 하지만 오프라인 대면 마케팅, 대면 들어가면 일단 인터넷 유통 아니겠죠? 오프라인 대면 마케팅은 인터넷 물류 원칙 아니다. 자, 적재율의 상대적인 개념은 공차율입니다. 적재율의 반대는 공차율이다. 그리고 실차 상태의 반대 개념은 공차 상태입니다. 얼마나 적재했느냐의 비율, 적재율, 얼마나 가득 실었냐, 실차 상태입니다. 운송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재율이 높은 상태에서의 실차 상태 가동률을 높인다. 당연하겠죠?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재율도 높고 실차 상태 가동률도 높아야 됩니다. 물류 고객 거래 전후 서비스 요소를 보면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어떤 서비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거래 전에는 문서화된 고객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확보, 조직 구조와 시스템의 유연성, 고객 관리 서비스 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중에는 재고 및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주문 배송 정보, 발주 편리성, 환적, 대체품 정보들을 고객에게 서비스 요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후에는 설치, 변경, 수리, 보증, 그리고 부품 확보, 클레임 처리, 고충을 처리하고 실제 반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거래 후 서비스 요소가 되겠습니다. 거래 전에는 이 회사 자체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는 거죠. 문서화된 고객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는지,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조직 구조와 시스템은 유연한지, 고객 관리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 요소로 보게 되겠고 거래 중에는 재고는 충분한지, 상품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주문 배송 정보, 발주 편리성, 환적, 대체품 정보 등을 잘 제공하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거래 후에는 자, 물품을 받은 다음에 설치, 변경, 수리 잘 해주는지,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고 부품은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클레임 처리와 고충 해결, 반품 처리 등을 살펴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송과 배송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이다. 배송은 단거리 소량 화물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로 한 개소에 1회 직송한다. 거점 간 이동, 지역 간 이동 모두 수송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배송이라고 하면 단거리 소량 화물이고 순회를 하면서 소량을 운송한다. 기업과 고객 간의 이동이고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다. 배송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용어 찾기 문제에 대비해서 MIS 경영정보시스템은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경영 전반의 정보를 즉각적 대량으로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에 도입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경영 정보 시스템. 자,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ER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도입된 겁니다. 기업 경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전사적 관리, E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류에 적용을 해보면은 1970년대, 1980년대까지는 자, 우리가 물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1990년 후반까지 로지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공급망 관리, SCM이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원료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에 각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상, 물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이다. 그래서 공급망 나왔죠? 공급망 관리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 1998년부터 물류 로지스틱스 다음에 각광받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공급망 관리, SCM이다. 자, 아까 수송과 배송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공동 수송과 공동 배송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공동 수송이라고 하면 장거리 대형 화물이고, 공동 배송이라고 하면 단거리 소형 화물을 말합니다. 수송, 배송에서의 차이죠. 먼저 공동 수송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거리 대형 화물을 공동으로 수송하니까 작업을 간소화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고 계획화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차의 이용이 증대되고 소량 부정기 화물도 공동 수송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복잡한 거래 교섭, 건별로 거래 교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복잡한 거래 교섭도 감소하는 것이 공동 수송의 장점인데, 단점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으로 수송을 하니까 기업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고 서비스 차별화에도 한계가 있다. 화주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영업과 마케팅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공동 수송의 단점인데, 일단 이건 개별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송함으로써의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되겠죠. 자, 공동 배송은 단거리 소형 화물이라고 했는데, 일단 장점을 보면, 자, 공동으로 하니까 적재 효율이 높아지고 회전율이 향상되며 소량으로 혼적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차량과 기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안정된 배송 시장의 확보,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환경 오염도 방지한다. 모두 공동 배송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외부 업체의 운임 덤핑에 대해서 대처가 곤란하고 배송 순서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출하 시간 조정 및 물량 파악이 어렵고 종업원 교육 훈련이 어렵다. 자, 다시 한번 공동 배송의 장점은 적재 효율이 높고 회전율이 향상된다. 소량 혼적이 가능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며 차량 기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된 배송 시장의 확보, 네트워크 효과,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오염 방지 모두 공동 배송의 장점입니다. 공동 배송의 단점은 외부 업체의 운임 덤핑 대처 곤란, 배송 순서 조절의 어려움, 출하 시간 조정 및 물량 파악 어려움, 종업원 교육 훈련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공동 배송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Computer Aided Logistics Support, Concurrent Engineering, CALSCE. 자, 무슨 용어인지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아주 좋은 개념인데, 자, 컴퓨터가 돕는 물류 지원이다, 동시적 엔지니어링이다, 작업이다, 공학이다, 그런 뜻인데, 모든 게 전산이나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지원 가능한 물류 시스템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생산 유통 물류의 패러다임이다. CALS. 4차 산업 시대 기업 경영의 필수 산업 정보화 전략이다. 보짝 빠졌네요. 산업 정보화의 끝판왕이자 제조 유통 물류 산업의 인터넷이다.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죠? 가상기업 출현과 기업 간 장벽을 허무는 역할, 기업 통합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CLAS의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가상기업 출현을 어렵게 한다, 우시대적이다, 비용이 증가한다, 이건 다 설명이 아니겠죠. 좋은 말 나와야 되는데, CALS, CE는 어쨌든 4차 산업 시대에 제조 유통 물류 산업의 아주 혁신적인 패러다임이자 산업 정보화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RS 그리고 GPS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TRS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무전기 시스템입니다. 여러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이동 차량이나 선박에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송수신에 이용하고, 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사전 배차 계획 수립, 수정, 위치 추적 기능이 있고 도착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집배송 지연 사유 분석이 가능하고 표준 운행 시간표 작성에 활용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 업무의 축소, 도착 시간 통보, 분실 화물 추적이 가능한 게 TRS다.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무전기 시스템인데, 사전 배차 계획 수립, 수정, 위치 추적 기능이 있고 도착 시간을 추정 가능하다. 집배송 지연 사유 분석이 가능하다. 표준 운행 시간표 작성을 할 수 있고 관리 업무가 축소되고 도착 시간 통보, 분실 화물 추적 가능한 것이 TRS, 트렁크드 레디오 시스템, 무전기 시스템입니다. 자, GPS 시스템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인공위성을 활용한 겁니다.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차량 위치 추적, 물류 관리에 활용을 되는 GPS인데, 일단 내비게이션 기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 사전 대비 가능하고 대도시 혼잡 상황 및 도로 사정 등 교통 상황 파악이나 정보 제공에 이용되는 것이 GPS입니다. 그래서 화물 추적 기능으로 지연 사유 분석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특정 화물을 추적해서 지연 사유를 분석한다. 이건 GPS가 아니고 TRS의 기능이죠. 자, 이상입니다. 화물 운송 자격 시험 인출 핵심 스피드 특강 파트 2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암기노트 1에서 4편과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빈출 핵심 스피드 특강 1편, 2편을 몇 번만 반복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